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혁신의 출발에 대해서 시동을 어떻게 거는 것이 좋으냐 하는, 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인 혁신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혁신의 의미는 변화와 개선과 새로운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혁신하면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다. 혁신을 하면은 모든 것을 그냥 까뒤집는 거다. 그리고 혁신을 하게 되면 자리를 자르고 구조조정도 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혁신이 뭔가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화와 개선과 새로운 것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하고 시장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변합니다. 시장에서 변하기 때문에 또 소비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또 변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구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내 줘야 됩니다. 서비스를 거기에 맞게 공급해 줘야만 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수출기업은 해외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특성과 시장 전략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경쟁 기업도 변하고 다른 국가도 변한다면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서 있다면은, 우리 기업만 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100km로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서 있는다. 그러면 바로 조금 뒤에 100km의 속도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요? 정체가 되어 있는 거고, 정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대열에서 낙오가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소멸이 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 시장이 변하는 것만큼은 변해야 내가 현재의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인류 기업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해야 됩니다. 다른 기업이 시속 100km로 가면 내가 150km로 가야 지금 앞서 있는 기업을 추월하고 내가 시장에서의 1위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생존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근본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의 혁신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바꿔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획기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력 수출 상품 말고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장에 수출을 시작해야 수출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시장에서 그만큼의 성장을 더 빨리, 더 크게 마켓 쉐어를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와 개선과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는 의미가 바로 혁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혁신이 크든 작든 혁신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기업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는 거냐? 이것은 결국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는 겁니다. 종전에 했던 것보다는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방법,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쉽고 빨리 효율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로 바꿔가는 것, 변화해 가는 것이 결국 혁신이다. 그러니까 쉽고 빨리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는 결국 일하는 본인 개인으로서도 더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시간의 전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결과적으로 조직이 더 발전되고 기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나 개인한테 오는 혜택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혁신이라는 의미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혁신의 의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결국 변화하는 것이다. 의미,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을 또 경영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바꿔가든지 공부를 더 하든지 또는 다른 방향을 설정하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할 겁니다. 그런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지금까지 잘 해왔느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대로 가면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 거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잘 가고 있으며 이대로 가도 괜찮으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7년도에 IMF 위기가 있었습니다. IMF 위기는 애환 위기였습니다. 애환 위기는 애환 부족이었습니다. 애환 부족은 애환을 벌어들이는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환이 부족한 겁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대외 지불할 때 은행의 지불 능력이라고 해서 은행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국가는 대외 지불 능력, 해외에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은 뭔가요? 애환입니다. 그때 애환이 우리나라가 39억 불 정도, 40억 불도 안 되는 애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개 기업이 수출한 것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돈 지불해달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차관을 갚으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도가 되는 겁니다. 돈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애환 위기, IMF 위기였습니다. 그게 왜 왔느냐? 바로 그때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미리 판단하지 못하고 멈칫하다가 연말에 가서 IMF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것이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졌고 또 수출이 감퇴하고 투자가 안 되고 해외에서의 차입 능력이 더 약화되고 우리나라의 평가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화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연초부터 97년 연초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크로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부 쪽에서, 매크로를 담당하는 정부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바로 IMF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판단했다면,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했다면 IMF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잘 가고 있느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관점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로 대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의식에 상황 인식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혁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혁신 현장에 보면 부정적인 혁신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적인 의식들이 많습니다. 혁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또 뭐 기관장이 왔으니까 또 한 번 하겠지. 그러면 그 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 나는 내일 하겠다. 그거 되겠어? 뭐 이런 식의 냉소주의적이고 방관적이고 저항적인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혁신의 초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이런 저항적인 이런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바로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바꿔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의식을 할 때 혁신을 출발함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적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제거를 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런 부정적 생각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로 바꿔주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은 혁신을 시동을 직접적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바로 CEO가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은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하는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시동을 거는 것은 CEO입니다. CEO가 지금부터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일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것을 CEO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CEO가 앞서 있는 그 뒤에 쭉 함께 줄 서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CEO가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이 혁신이다. 모든 사람은 이 줄을 서달라. 그렇게 해서 선을 주면은 그 줄 방향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CEO가 앞장서서 시동을 걸고 앞장서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과 필요한 방향을 또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실행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실행 전략을 아이디어를 싱크탱크를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CEO와 싱크탱크가 함께 앞장서 가게 하고 거기서 나온 방법들에 의해서 각 부서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그리고 추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혁신의 시동의 혁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시동에 관련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혁신의 장애가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시동이 걸리고 나면 장애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은 CEO의 생각과 구성원의 생각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를 무서워서 멈칫멈칫하면서 출발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어떤 것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감사로부터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혁신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감사로부터 감사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제도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CEO가 앞장서서 해소해 줘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의 출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